나가! 당장 나가!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그날 저는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바닥에 며느리를 내동댕이 쳤을 때 아이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쾅 하고 닫힌 문. 그것이 우리 인연의 마지막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가 제 검은 상복 치마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 가냘픈 손이 안쓰러워 일으켜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에 비친 그 하얀 손은 내 아들을 빗길로 불러내 죽음으로 몰고 간 저주받은 손처럼 보였습니다. 그 손이 내 아들의 명주를 끊어놓은 것만 같아 소름이 끼치고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일찍만 들어왔어도 내 아들 안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내 금쪽 같은 새끼 명주를 끊어먹은 거라고. 제 입에서는 사람이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뻘건 숫덩이가 치밀어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비오는 밤 야근하고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은이가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요. 정류장까지만 다녀올게요. 하며 웃던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눈의 선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깟 마중이 뭐라고. 지가 좀 알아서 택시 타고 들어오지. 왜 유세를 부리려고 남편을 불러냈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좀 일찍 다녔으면 내 아들이 그 차가운 빗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제 아들을 고생만 시키다 잡아먹은 원수로만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을 앗아간 악기로만 보였습니다. 이거나 징그럽다 징그러워.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이는 힘없이 차가운 장례식장 복도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밀친 것도 아닌데 아이가 바닥을 구르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주며 웅크리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서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엎어지는 순간에도 바닥에 배가 닿지 않게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지은이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삼키며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려 손을 떨었습니다. 하얀 봉투 끝자락이 보였지만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꼴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입을 막아버리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소리도 듣기 싫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아들 뼈도 못 추렸는데 내가 감히 상주 노릇을 해? 썩 꺼지지 못해. 저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지은이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제 손에 이끌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빗줄기가 사정없이 우리 두 사람을 때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벗겨진 슬리퍼 한 짝이
흙탕물에 섞인 빗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라. 오늘부로 대문 비밀번호 싹 다 바꿀 거니까 내 옷가지들은 죄다 불태워버릴 테니 그리 알아. 내 집에 내 냄새 남는 것도 싫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쫓아내도 장례는 치르게 해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아들 잃은 어미 심정이 오죽하면 저러겠어. 눈이 뒤집힐 만도 하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든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고 인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맨발로 빗속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향해 건물 옆 화단에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커먼 흙을 한 줌 쥐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재수없다. 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차악 마이너스. 시커먼 흙이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과 얼굴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빗물에 흘러내린 흙탕물이 눈에 들어갔을 텐데도 지은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한참이나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혼자 남겨질 제가 사무치게 걱정되는, 그리고 두고 가는 무언가를 지키지 못한 죄인 같은 슬프고도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배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작은 등 뒤로 제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저는 쾅 하고 장례식장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심장이 난도질 당한 것처럼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젖은 상복에서 비릿한 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액자에 뺨을 비비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나 봅니다. 며느리 탓을 하면 이 지옥 같은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남은 건 차가운 빗소리와 제 울음소리, 그리고 텅 빈 가슴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들이 대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곁에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아들의 바짓단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는 꿈에서조차 대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들어올까봐, 그 불길한 기운이 다시 집안을 망칠까봐 무서워서 문고리를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들의 애원에도 저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아들의 방은 그날 그대로 먼지 하나 건드리지 않고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읽다 만 책도, 옷걸이에 걸린 냄새 배인 점퍼도 그대로였습니다. 밥상에는 여전히 숟가락 2개를 놓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빈 의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 밥 먹어라. 오늘은 간이 잘 맞네. 식사 때가 되면 저는 밥상을 차려 아들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밥 한 그릇, 아들이 좋아하던 계란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음식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제야 제가 차린 밥을 먹을 아들이 이제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러워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미친 노인네, 독한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내쫓고 혼자 고고하게 성을 쌓고 산다고들 했습니다. 동네 참견쟁이 박 여사가 하루는 보다 못해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문 좀 열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벌써 3년이에요, 3년. 저는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제게는 3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0년이 흐른들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이 빠질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유령과 함께 녹슨 대문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가 그토록 저주하며 내쫓았던 며느리 지은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멈출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쫓겨난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장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먹이고 입히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땀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10달을 채워 아들을 낳았습니다. 죽은 제 아들 민수와 똑 닮은 사내아이였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 잃은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지은이는 2배, 3배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통에 푹 절은 손으로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우리 아들, 아이 예쁘네. 고된 하루 끝에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면 지은이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제 아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3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며 따르는 아이를 보면 힘든 것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가여운 것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려고 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은이는 주방에서 일하다 말고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빈혈약이나 사다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들고 가다 말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었고 밤에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의 피를 조금씩 빼내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아파?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아들 민준이가 코에 휴지를 틀어막고 있는 지은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 안 아파. 그냥 코가 간지러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쓰러지면 이 어린 것은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식당 마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들통을 나르던 지은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안 돼. 하는 생각과 함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들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굉음을 냈습니다. 어머, 지은 씨, 괜찮아? 식당 주인이 달려왔지만 지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지만 식당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지은이는 결국 동네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몇 날 며칠에 걸친 검사를 받은 끝에 지은이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대낮인데 진료실 안은 유난히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의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은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 한마디가 지은이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위암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그 뒤로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이 들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백혈병?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병이 왜 나한테? 나는 아직 젊은데. 나한테는 아직 3살배기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 잘못 보신 거죠? 그냥 심한 빈혈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은이는 진료실을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 기대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조차 얼어붙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위암. 그 낯설고 무서운 단어가 제 며느리 지은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은 지은이의 손에는 구겨진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3년 전 그날처럼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지은이의 기구한 운명을 슬퍼하며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늘을 원망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병실 침대에 뉘어놓을 수도, 차가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3살배기 아들,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입원을 하라는데, 치료를 받으라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도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 지은이에게는 정말이지 세상 천지에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병원을 나와 무작정 걸었습니다. 비를 맞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은 낡은 십자가가 걸린 어느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지거나 맡겨진 아이들. 지은이는 철창을 붙잡고 한참을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여기에 맡겨야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를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원에 맡겨야 한다니. 다른 아이들 틈에 섞여 눈칫밥을 먹고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다 지쳐 잠들 민준이를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지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쓰러질지 모르는 몸으로 아이를 돌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면 살아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민준이는 영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무심코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 없어? 유치원 친구들은 다 할머니 있는데. 그 말에 지은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멀리 계셔. 아주 멀리. 그렇게 둘러대고 말았지만 아이의 눈에 서린 실망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있었지. 지은이의 기억 속에 있는 시어머니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흙을 뿌리고 임신한 몸을 빗속으로 내쫓았던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달라졌을까요? 연락하면 또다시 저주를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릴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잘됐다, 천벌받았다며 비웃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민준이에게 남는 유일한 핏줄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시어머니라도 죽은 아들의 핏줄인 손자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지은이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저장된 이름 시어머니. 그 네 글자가 그토록 무겁고 두렵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편안하게 잠든 날이 하루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깊고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옛날 우리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습니다. 빨랫줄에는 하얀 옥양목 이불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장독대 옆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수야, 내 새끼. 대문을 활짝 열자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 영정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품에 무언가가 안겨 있었습니다. 하얀 포대기에 쌓인 조그만 아기였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아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포대기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얼굴은 놀랍게도 죽은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오똑한 코, 긴 속눈썹, 그리고 입가에 살짝 패인 보조개까지. 어머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너를 쏙 빼닮았니? 저는 감격에 겨워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아기의 살결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제 손길에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사롭던 햇살이 사라지고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 아이 어머니가 지켜주셔야 해요.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긴 아기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가지 마라. 어미랑 같이 살아야지. 저는 아기를 안은 채 아들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아들의 모습은 빗줄기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 부탁해요.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멀어지더니 이내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아 울어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비가 제 온몸을 적시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헉! 저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창밖에서는 3년 전 그날처럼 빗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품에 안았던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개꿈이다. 개꿈이야. 애써 부정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꿈속의 아기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죽은 아들이 왜 하필 아기를 안고 나타나서 부탁한다는 말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수라도 한 잔 마시면 진정이 될까 싶어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을 울렸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 같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세상과의 소통을 끊고 살았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 무언가가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속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부탁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미세한 흐느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자 그제야 건너편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제 아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기 어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 어머니밖에 없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제발.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아기의 울음소리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묘하게 겹쳐지며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연이 어디라고 전화를 해? 라고 소리쳐야 마땅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며느리의 흐느낌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던 애가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것일까?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고요하던 제 집안을,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지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다시 수화기를 집어 귀에 댔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꿈인가? 아직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3년 전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려 아무런 판단도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제가 죽으면 우리 민준이 고아원에 가야 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어머니 손주예요. 민수 씨 아들이라고요. 지은이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을 병, 고아원, 손주, 민수 씨 아들. 지은이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어디서 수작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 왜 내 아들 자식이야.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는데 너 돈 필요해서 그러지?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지.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낳은 자식이 내 핏줄이라니. 내가 쫓아낼 때 임신 중이었다는 말인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제가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를 밀치고 쫓아내고 소금을 뿌리던 제 모습.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며느리만 쫓아낸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핏줄까지 내다버린 천하의 못된 시어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듣지 않으셨잖아요. 흑흑, 저 수술 받아야 한대요.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민준이 얼굴만이라도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미가 새끼를 부탁하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한국대학병원 503호예요. 기다릴게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기계음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한국대학병원 503호. 민수 씨 아들. 입안에서 그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3년 전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배를 감싸주던 지은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밀친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의아함. 어머니, 드릴 말씀이. 지은이가 꺼내려다만 꼬깃꼬깃한 봉투. 그리고 방금 꾼 꿈속에서 아들이 안겨준 아기.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씨를 품고 있었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천 번, 수만 번 갈등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핏줄이 맞는지, 정말 내 아들을 닮았는지,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아이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서야 한단 말입니까? 며느리를 짐승 취급하고 내쫓은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할머니랍시고 나타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며느리가 죽는다잖아. 고아원에 간다잖아. 내 새끼 핏줄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잖아. 제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가지마. 함정일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가야 해. 민수가 꿈에 나와 부탁했잖아. 내 손주잖아.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아들의 방에 걸려 있던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들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제 아들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이나 해보자. 거짓말이면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올 테다. 저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3년 동안 장롱 깊숙이 처박혀 있던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옷에서 퀴퀴한 조명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푸석한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앙상하게 마른 몸. 영락없는 꼬부랑 할미였습니다. 3년 만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대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3년 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저 혼자만 멈춰 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한국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01호, 502호, 503호. 병실 앞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503호 팻말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아파? 아니야. 엄마 안 아파. 민준이가 호마이너스 해줘서 다 나았어. 호마이너스, 이제 안 아프지?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앳되고 맑은 사내아이의 목소리. 그리고 힘겹지만 따뜻한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라고 했나? 내 아들 이름이 민수인데. 민준. 이름마저 비슷하게 지었구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문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죄, 내 아들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내 굴 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안에서 아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 노래. 제 아들 민수가 어릴 때 밥만 먹으면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율동까지 해가며 제 앞에서 재롱을 피우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그런데 아이는 할머니 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까요.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저 어린 것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야윈 등으로 앉아 있는 지은이, 그리고 그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주무르고 있는 조그만 아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이의 맑은 눈동자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꼬리, 그리고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점까지. 세상에, 저 점은 제 아들 민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점이라며 숱하게 쓰다듬어 주었던 바로 그 점이 저 낯선 아이의 눈가에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친자 확인,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새끼다라는 울림이 전해져 왔으니까요. 민수야. 저도 모르게 죽은 아들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난 민수 아닌데. 난 최민준인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최민준. 며느리 성을 따랐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 제 성을 못 따르고 어미 성을 따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침대에 힘없이 기대어 있던 지은이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3년 만에 가까이서 본 며느리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피부, 앙상하게 마른 손목. 3년 전 제 손에 이끌려 빗속으로 내쫓기던 그날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낯선 할머니의 접근에 겁을 먹었는지 지은이의 등 뒤로 숨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주란 말이냐? 목소리가 덜덜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씨 아이예요. 쫓겨나던 날 임신 8주였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미련한 년, 곰 같은 년. 그렇다고 말을 안 해? 뱃속에 애가 있다고 살려달라고 악이라도 썼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안 쫓아냈을까? 짐승처럼 날뛰던 그때의 내가 며느리의 말을 믿어주기나 했을까? 어디서 씨를 받아와서 뒤집어 씌우냐며 더 모진 말을 퍼부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저 이렇게 돼서 정말 면목이 없어요. 지은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놓고도 시어머니에게 짐을 지우는 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착한 심성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지은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이 할머니가 엄마 혼냈어? 나쁜 할머니야? 아이는 저를 향해 잔뜩 경계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엄마를 지키려는 듯 앞을 가로막는 모습이 어릴 적 제 아들 민수가 동네 형들한테 맞고 온 저를 보며 씩씩거리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 엄마가 말했지?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라고. 인사드려. 할머니셔. 지은이가 아이를 달래며 제 앞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는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았습니다.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좀 와보렴. 제가 손을 뻗자 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손이 거칠고 투박해서 싫은 걸까? 아니면 3년 전 제가 지은이에게 했던 짓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걸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아이의 조그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메말랐던 눈물샘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콸콸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너를 몰라보고, 너를 이 고생을 시키고. 아이는 낯선 할머니의 품이 어색한지 바둥거렸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으면 아들이 다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나는 젖비린내와 땀 냄새가 3년 묵은 제 가슴 속의 썩은 내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지은이가 침대 밑 서랍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그 가방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날 드리려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아기 베네 저고리 하나와 꼬깃꼬깃한 초음파 사진, 그리고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에는 콩알 만한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3년 전 아들이 죽기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영자 씨에게라는 아들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민수 씨가 사고 나기 전날 쓴 편지예요. 임신 소식 알리면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쑥스럽다고 나중에 주자고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이거라도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덜 슬퍼하실까봐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편지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 이제 할머니 됐네? 놀랐지? 지은이가 임신했대. 나 너무 좋아. 엄마가 늘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 불렀잖아. 이제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 나겠네. 엄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게. 지은이 많이 예뻐해줘. 엄마 며느리잖아. 사랑해 엄마. 아앙 마이너스. 저는 편지를 부여잡고 병실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쳤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아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내 새끼가 할머니 된다고 조아라 쓴 이 편지를 나는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빗물 고인 바닥에 내동댕이 쳤구나. 며느리가 이걸 보여주려고 그 아픈 몸으로 바닥을 기어가며 가방을 주워들었구나.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천벌 받을년이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은이가 놀라서 침대에서 내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이 놀라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저는 며느리의 발을 붙잡고 빌었습니다. 지은이도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고부간의 3년 묵은 한이 눈물로 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의학 마이너스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지은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실 시간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지은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를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부탁드려요. 혹시 제가 못 깨어나더라도 우리 민준이 그런 소리 마라.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너 살아나야 해. 살아서 내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고 내 제사상도 차려줘야 할 거 아니냐. 썩을년 죽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짐짓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핏기 없는 입술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꼭 살아올게요. 어머니,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동 침대에 누운 며느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왜 그리 길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저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술실 앞.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수술실 문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 저를 향해, 아니 제 품에 안긴 민준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금방 갔다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엄마, 가지마. 나도 갈래. 엄마. 민준이가 제 품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으며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제 품에 안겨 훌쩍이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부처님도 하느님도 다 원망하며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염치불구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제 며느리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 잡아간 것도 모자라 며느리까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어린 것에게서 엄마마저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 남은 평생 저 아이 발 닦아주며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 기도를 하늘이 들어줄까요? 아니면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벌을 내리시는 걸까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빛이 제 심장을 붉게 태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가고 수술실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수술 중, 저 붉은 글씨가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제 살갗을 파고들었고 소독약 냄새는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위암입니다.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수술 전 의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지은이는 그 고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물말은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 잃은 슬픔에 시어머니의 저주에 홀로 아이 키우는 막막함까지 그 모든 게 독이 되어 며느리의 속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아이 속에 암덩어리를 키운 거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과 콧물 범벅이 된 조그만 얼굴. 자면서도 엄마를 찾는지 간간히 엄마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행여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아이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제 팔이 저려왔지만 저는 팔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무게가 따뜻한 체온이 제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불쌍한 내 새끼.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조그만 흉터. 손톱 자국처럼 희미하게 남은 그 흉터는 제 아들 민수가 5살 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생긴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흉터 자리까지 똑같을까? 기억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민수가 넘어져 울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사내 자식이 뭘 그깟 일로 우냐며 호통을 쳤었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귀에서 피가 나는데도 약을 발라주기는커녕 자전거를 내다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지요. 그때 서럽게 울던 어린 민수의 얼굴이 지금 제 품에 잠든 민준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따뜻하게 안아줄걸? 많이 아팠지? 하고 호마이너스 해줄걸?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남편 없이 아들 혼자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워서 제 자식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해야 한다며 모질게만 굴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그저 제 삶의 고단함을 어린 아들에게 화풀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이 가슴에 사무쳐 저는 잠든 민준이의 볼에 가만히 제 뺨을 비벼보았습니다. 보들보들한 살결에서 나는 달큰한 냄새. 아들이 어릴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잠결에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3년 전 제가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다버렸던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미 여기 있다. 걱정 마라. 엄마 금방 나올 거야. 저는 아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요, 간호사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며느리, 괜찮은 겁니까?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벌떡 일어나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간호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혈액팩이 든 아이스박스를 든 채 다시 수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출혈이 안 잡혀요. 수혈팩 더 가져와요. 빨리요. 쾅 마이너스하고 다시 닫힌 문. 출혈이 안 잡힌다니? 피가 모자라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위를 절제하는 큰 수술이라 위험하다곤 했지만 이렇게까지 다급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잘못되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3년 동안 엄마 혼자 억척스럽게 키운 아이입니다.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마저 없어진다면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저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빌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저주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죽을 줄 알아. 제가 뱉은 그 독한 말들이 씨가 되어
며느리의 위장을 헐게 만들고 암덩어리를 키우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발 그 말들 다 취소해 주세요. 제가 뱉은 저주 다 저한테 돌려주시고 제발 제 며느리만 살려주세요.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참회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제 자존심, 아집, 도끼.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직 안 왔어?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어른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엄마 뱃속에 나쁜 거 꺼내주느라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우리 민준이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거 사줄까?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도리질쳤습니다. 싫어. 엄마 기다릴 거야.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어.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엄마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복도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이미 제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곰은 날씬해. 으앙. 아빠 곰은 뚱뚱해. 흑흑. 아이가 울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무서울 때나 슬플 때 부르라고 가르쳐준 노래였을까요? 엉엉 울면서도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려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민준아,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르면 엄마가 빨리 올 거야. 저도 아이를 따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쉰 목소리로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30년 전 아들 민수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는 손자 민준이에게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부르는 자장가. 하지만 이 노래는 평화로운 자장가가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며느리를 위한 그리고 남겨진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밤이 되었습니다. 5시간, 6시간, 수술 시간은 예정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울 힘도 없는 민준이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탈진한 상태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위의 수술 중 램프가 꺼졌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표정은 지쳐 보였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살았다는 말만 해주세요. 의사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우리 며느리, 지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의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종양 부위가 넓어서 위를 거의 다 절제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순간이 몇 번 있었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준이도 제 옆에 서서 의사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아이의 떨리는 물음에 의사가 천천히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 세상 그 어떤 명곡보다 그 어떤 복권 당첨 소식보다 더 감미롭고 가슴 벅찬 한마디였습니다. 종양 부위가 넓어 위를 3분의 2나 절제해야 했지만 다행히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막았습니다. 출혈도 잡혔고요. 환자분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그 힘든 수술을 잘 버텨주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옆에 있던 민준이도 뭔지 잘은 모르지만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는 따라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민준이 보고 싶어서 힘내신 거야. 이제 회복실로 옮길 건데 마취 깨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경과 지켜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의사가 떠나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구나. 내 며느리가 살았어. 내 손주 엄마가 살았어. 할머니, 이제 엄마 안 아파? 민준이가 제 눈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래, 안 아파. 이제 엄마 다 나았어. 우리 민준이가 노래 불러줘서 엄마가 힘냈나 보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장해.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짧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면회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선 중환자실은 기계 소리만 가득한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B- 하는 규칙적인 기계음, 곳곳에 꽂힌 링거줄과 산소호흡기, 그 한가운데에 지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더 창백하고 야윈 모습으로 입에는 기도 삽관을 한 채 힘겨운 숨을 몰아쉬고 있는 며느리.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거칠어진 마디마디마다 고된 식당 일의 흔적이 굳은 살로 박여 있었습니다. 3년 전 곱디곱던 그 손이 이렇게 망가질 동안 저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가, 지은아, 불러도 대답 없는 며느리의 귓가에 대고 저는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니 차마 인정하기 싫어 외면했던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가 죄인이다. 내 아들 죽은 게 너무 억울해서, 내 하늘이 무너진 게 너무 분해서 만만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 내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죽음으로 내몰았구나. 눈물이 지은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진 시어미한테 아들 핏줄 살려달라고 전화해주고 우리 민준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죽어서 민수놈을 어떻게 보나 했는데 이제 내 덕분에 낯짝이라도 들게 생겼다. 제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년 묵은 제 진심이 닿은 것일까요? 지은이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의식은 없어도 다 듣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일어나라. 얼른 일어나서 나한테 욕이라도 해라. 시어머니가 되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기라도 해라. 다 받아주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제발 눈만 뜨거라. 면회 시간이 끝나 간호사에게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등에 덮어준 제 카디건을 여며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을 놓지 않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지은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고 눈만 겨우 깜빡이는 상태였지만 의사는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1인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침대 옆에 달라붙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야해? 호마이너스 해줄까? 아이가 지은이의 배 쪽을 향해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지은이는 산소호흡기를 뗀 입으로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껍질이 자꾸 끊어졌습니다. 다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전에 그 주눅든 눈빛이 아니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목이 마른지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냐, 오냐. 말하지 마라. 목 아프다. 저는 황급히 물수건으로 지은이의 입가를 적셔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찌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이 아이는 죽다 살아나서도 시어머니 걱정뿐입니다. 천성이 착해 빠진 곰 같은 아이. 저는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누르며 짐짓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살려고 수술한 거다. 나 보라고 산 게 아니라 저 핏덩이 보라고 산 거야. 알았냐? 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물만 먹으라더구나. 나중에 괜찮아지면 미음 먹을 수 있다니까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끓여주마. 나 요리 잘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니 음식 늘 먹고 싶었어요. 특히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죽은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 지은이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음식을 말한 건 저를 용서하겠다는, 아니, 과거의 상처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래. 김치찌개. 푹 끓여주마. 돼지고기 숭숭 썰어 넣고 두부 큼직하게 썰어 넣어서 내 남편이 내 아들 민수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내가 해주마. 제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지은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김치찌개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3년의 원망과 오해의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그때 민준이가 배가 고픈지 칭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줘.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할미랑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올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지은이가 제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준이 받아주셔서. 저는 지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거칠어진 그 손등을 어루만지며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고, 내 손주 지켜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다시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다. 지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이제 너는 내 딸이다. 며느리는 남의 집 식구지만 딸은 내 식구지. 아픈 딸년 수발드는 게 어미 목 아니겠냐. 다 나을 때까지, 아니 다 낫고 나서도 내가 너 끼고 살 거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다.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훔치며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자, 민준아. 엄마 쉬게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할머니가 곰 3마리 노래 불러줄까? 응. 아빠 곰은 뚱뚱해. 민준이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는 게 제 아들 민수랑 꼭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한 번 웃고 바로 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눌렀습니다. 울음이 해결해 주는 건 없다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았습니다. 매점 앞에서 민준이가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건 왜 고르니? 엄마 좋아해. 엄마 아프면 우유 먹어. 그래. 우리 민준이가 엄마를 제일 잘 아는구나. 저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사주는 일이 왜 그동안 제 삶에 없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지은이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진 않았고 숨도 조심조심 쉬는 모습이었지만 눈동자가 또렷했습니다. 민준이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민준아, 엄마 울지 마. 할머니가 우유 사왔어. 지은이는 웃으려 했고 그 웃음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우유를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가 지금 당장 마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두고 싶었습니다. 아이 마음이 거기 있었고 제 마음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말하지 마라. 목 아프다. 죄송. 그 말도 하지 마라. 제가 그 말을 뱉고 나서 제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죄송할 일이 없는데도 늘 먼저 숙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제가 끊어줘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살기 위해 숨 쉬는 것조차 미안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왔고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웠습니다. 지은이는 위를 크게 절제한 뒤라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물, 내일부터 미음, 조금씩 천천히, 급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급하게 살던 버릇을 오늘부로 끊겠다고요. 그날 밤도 저는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손으로 제 소매 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이 놓이면 세상이 다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지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아프니? 민준이. 민준이는 여기 있다. 내 눈앞에 있다. 지은이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픈데도 참는 얼굴, 미안해서 참는 얼굴, 버티느라 굳어진 얼굴.
그 얼굴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내가 한다.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한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살아라는 말이 기도이면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벌. 며칠이 지나 지은이 얼굴에 아주 조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미음을 한 숟갈 삼키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잘했어. 우리 민준이도 잘했어. 할머니도 잘했어. 그래, 할머니도 잘했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원망을 배우지 않았고 그건 지은이가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지켜낸 걸 이제부터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퇴원 날이 왔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이는 몸을 가누기 힘든데도 민준이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천천히 걸을게. 응, 나도 천천히. 어머니 신세. 또 그 소리. 네. 지은이가 웃다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그 손이 덜 아프게, 그 배가 덜 당기게, 그 마음이 덜 죄스럽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잡았습니다. 3년 전에는 이 문을 잠그는 게 제 자존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문을 여는 게 제 사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가 신발도 벗기 전에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할머니 집 크다. 그래. 오늘부터는 내 집도 된다. 엄마 집도? 그래. 엄마 집도. 지은이는 거실에 들어서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이 집이 지은이에게는 따뜻한 집이 아니라 내쫓김의 기억이 남은 집이라는 거요. 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건 쉬워도 사는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저는 습관처럼 숟가락을 2개만 놓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숟가락 3개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 숟가락 하나가 제가 잃어버린 3년을 대신해 줄 순 없겠지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약속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니? 손. 그래. 손 씻자. 손 씻고 돌아온 민준이가 제 흉내를 내며 2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자. 지은이 앞에는 미음이 올라갔고 저는 숟가락을 아주 작게 떠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많이 먹지 말고 한 숟갈씩만. 네, 어머니. 지은아. 네. 고맙다는 말은 천천히 해도 된다. 오늘은 그냥 먹어라. 네. 지은이는 미움을 삼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픈지, 고마운지, 무서운지 그 눈감음 하나에 모든 게 섞여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 혼자 버티게 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밥상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숟가락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숟가락 하나가 제게는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삶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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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